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자, 교재는 자, 94쪽. 여기를 들어갈 건데, 앞에 부분에 93페이지에서 이제 교육기관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그 새로운 지배층이라 선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여서 그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각각의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시점이 언제냐. 그 다음에 그들의 자 문신 관료들이 이제 자 정착된 게 언제냐 요거를 이제 다룬 거예요. 그랬을 때 과거제라는 걸 통해서 이제 문신 관료들 즉 사대부들이 이제 집권층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 과거제 때문에 교육기관이라는 게 또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관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93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자 중국은요 되게 단순해요. 중국은 한나라 때 태학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한나라 때 무제가 저 뭡니까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외에 중국의 모든 왕조는 다 국자감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나라 태학 나머지는 다 국자감. 됐죠? 그런데 국자감에다 여러분들 자 조금 자 추가를 하시면은 나중에요. 이 국자감의 이름이 무슨 대학당이라 이름 바뀌냐면 경사대학당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1898년도에 청나라 말기 변법자강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변법자강운동 때 이름이 경사대학당이라고 바뀝니다. 뭐가? 국자감이. 다시 마무리하면 중국의 교육기관은 단순하다. 한나라 때 태학, 나머지 모든 왕조는 국자감. 근데 그 국자감이 청나라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름이 변법자강운동 때 경사대학당으로 바뀌었다. 얘가요. 중국 최초의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최초의 대학인 자 경사대학당이 1912년도에 무슨 대학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냐면 웨이징 대학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여기 있는 경사대학당은 어디에 있다? 그렇지. 바로 웨이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교육기관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나라 갑시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한국사에서도 어차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외우시는데 고구려에서는 태학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태학. 한나라과 명칭이 똑같네요. 그런데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는 오경 박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경 박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티처님이 교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계셨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학교가 있었을 것인데 그 학교와 관련된 명칭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백제와 신라는 교육기관 이름을 따로 외울 거는 없습니다.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태양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서는 신문왕이라는 왕 때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발해를 보시면은요. 발해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려를 한번 갈까요? 고려의 중앙교육기관은 국자감입니다. 근데 국자감 말고 지방교육기관에 향교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국자감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국자감은 나중에 원나라 간섭기에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성균관으로 바뀝니다. 한국사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성균관 하면 그냥 조선의 교육기관 이러면 되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성균관이라는 표현이 조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려 말에도 나올 수 있다. 즉 무슨 간섭기에? 원나라 간섭기에 이름이 성균관으로 바뀌었다. 그럼 중앙교육기관은 국자감, 원나라 간섭기에 성균관, 그리고 조선으로 가게 되면 조선에서는 성균관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은 과거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과거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가 정비한 그런 교육기관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에도막부 때 나중에 17세기에 만들어진 에도막부 때 서민들의 어떤 그 교육이 높아지거든요. 그때 서당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 서당이 이제 전통적으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서당들이 있었는데 일본도 그런 서당이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데라코야라고 불렀는데 국가가 정비한 교육기관은 따로 외울 게 없어요. 그럼 중국 거 외우시고요. 쉽죠? 태학, 나머지는 국자감. 우리나라 거는 자 고구려 거 외우시고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명칭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봐두시고요. 자 문인 관료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조그맣게 발표할까요? 즉 과거의 시행, 그를 통한 교육기관의 정비, 그래 끼친 영향들입니다. 학문 발달에 영향을 끼쳤겠죠. 인쇄술도 발달됐을 것이고요. 자 밑에 사대부라고 되어 있는 거에 가시게 되면은 사대부는 송나라 때도 자 사대부고 자 명청 시대도 사대부를 포함한 신사층. 자 그다음에 자 고려 말에 무슨 사대부가 보이죠? 신진사대부가 보이죠? 자 그다음에 조선으로 가니까 이 구조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이 송나라 때의 사대부가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와 성격이 비슷해요. 성격이. 그다음에 명청 시대의 신사층들은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컸잖아요. 그때 얘들도 살림 양반들, 얘들이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얘네들이요, 바로 향약이라는 거를 추구하거든요. 향약이라는 거를 자 추구한단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향약이라는 게 원래 북송 때 여시향약이라는 게 있었고 나중에 남송 때 주의가 성약을 만들면서 그 향약에다가 성약을 접합을 시켰죠. 그래서
향약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명나라 때 가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 명나라 때 향약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을 때 그 향촌 사회에서 향약을 주관하는 애들이 바로 누군 거야? 신사층. 그러니까 전직 관리와 예비 관리. 그들을 포함하는 게 신사층이잖아요. 걔들이 향약을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6세기에 향약이 만들어져서 이 향약을 사립 양반들이 바로 주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자 파란색으로 녹색인가요? 자 녹색으로 연결한 게 성격이 약간 비슷한 애들이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얘들이 성격이 비슷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그 무신들이 나와 있는데, 자, 무신들은 다시 마무리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당나라 말기 안사에 난 이후에 절도사들이 어떤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5대 십국이라는 혼란에서 무사들이 자, 권력을 잡고 있었다. 이게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시점. 중국은 두 시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 말의 호종, 후삼국 시대죠. 그리고 나서 고려 시대의 무신 정권, 고려 말에 신흥 무인 세력.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이 막부 정권을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거에 대한 흐름을 자, 다시 한번 잡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구석기 유적지는 이와주쿠 유적지가 있습니다. 자, 구석기 유적지 이와주쿠. 신석기는요. 조몬 문화라는 게 발달됩니다. 조몬 토기가 있었죠. 새끼줄 무늬 토기, 불꽃 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 야요이 문화. 그럼 야요이 문화는 청동기 문화인데 자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발전된 한반도로부터 청동기와 철기, 벼농사가 동시에 들어갔죠. 그럼 이때 정치체제가 등장을 해서 소왕국들이 난립을 했죠. 이 소왕국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기억할 게 한위 노구광. 자, 한위 노구광이라는 도장을 받았었던 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야마타이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야마타이국의 히미코의 왕이 위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았습니다. 소왕국들이 어쨌든 난립했다. 요거는 1세기입니다. 자, 요거는 3세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이 무슨 토 정권이냐? 야마토 정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야마토 정권은 4세기라 할 수 있겠고 이 야마토 정권에서 아스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자 문화가 크게 융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스카 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야마토 정권에서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된 문화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스카 문화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게 바로 누구다? 쇼토쿠 태자죠. 그 쇼토쿠 태자가 자 불교를 자 크게 장려하게 됐고 왕권을 자 안정시켜 놨는데 문제는 쇼토쿠 태자가 죽은 다음에 결국 뭐 하게 됐습니까? 소가시라는 가문에서 권력을 독점하게 됐죠. 그래서 그 소가시 가문의 권력 독점 이를 비판했었던 게 당에 유학을 다녀왔던 유학생들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개혁 정치 이게 바로 다이카게 신이었었죠. 이 다이카게 신에서 당나라 율령을 따라했었던 겁니다. 당나라의 율령을 따라했었죠. 그 중에 어떤 걸 따라했냐면 바로 균전제라는 걸 따라합니다. 균전제 이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다이카게 신을 통해서 왕권을 다시 확립시키기 시작했고 이제 다이오 율령이라는 게 반포됩니다. 701년에 다이오 율령. 거기서 이제 이관 팔성 제도 이런 통치 조직이 또 정비가 되죠. 아무튼요. 다이카게 신. 그 이후에 자 다이오 율령. 다이오 율령.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자 무슨 집권을 중앙 집권을 재확립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강해진 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바로 여기로 옮겼었던 겁니다. 나라로 옮겼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나라시대. 나라시대는 710년에서 794년. 자, 앞으로 나라시대 뜨면 무조건 몇 세기? 8세기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나라시대는 무조건 8세기.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까지 배웠었던 거냐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앞에서 정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강의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 수강을 하시고 연결지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나라시대. 견당사가 계속해서 파견이 됩니다. 그럼 이 견당사라는 걸 통해서 당나라의 중국의 선진 문물이 계속 수용이 될 거고 당시에 뭘 건설하느냐? 헤이저고를 건설합니다. 그럼 헤이저고를 건설했을 때 이게 궁성인데 궁성을 건설하고 이제 수도를 일로 옮긴 거죠. 나라로. 그러면 이 헤이저고는 당나라의 무슨 성을? 장안성을 모방했었던 자 그런 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나라시대에 견당사를 파견했고 나라시대의 당의 율령을 계속 수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요 무슨 장려 정책이 나오냐면 불교 장려 정책이 나오는데 이 불교를 장려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불교를 장려했잖아요. 호국불교입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호국 불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쇼무천왕 기억나시죠? 쇼무천왕이 고쿠푼사. 자, 고쿠푼사를 자 만들었는데 이 고쿠푼사는 일본의 행정 조직이 뭐가 있었냐면 지방을 몇 개의 도로 쪼갰습니까? 7개의 도로 쪼갰죠. 도 밑에는 뭐가 있었죠? 국, 군, 리. 그 중에 이 국을 발음할 때 고쿠라고 발음했죠. 나라 국자. 그래서 도 밑에 있는 국과 군과 리, 이 행정단위 중에 국이라는 행정단위가 있는데 그 국이라는 행정단위, 즉 고쿠에다가 전부 다 국가가 절을 만든 겁니다. 그 고쿠푼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 고쿠푼사가 바로 도다이사였었던 거죠. 이 도다이사와 관련된 거, 도다이사 낙성식에 당나라 승려 도선이 왔었다는 거. 나중에 당나라 승려 자 감진이 와서 도다이사에 머물렀다는 거. 도다이사에는 자 이게 세계 최대의 자 목조 건축물 엄청나게 크죠. 47.5m. 그 안에 거대한 불상도 있다는 거. 자 어쨌든 도다이사가 뜨면 몇 세기라? 8세기. 일본의 절은요. 제가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절은 두 개가 나온다. 호류사와 도다이사. 호류사는 쇼토쿠 태자와 관련된 겁니다. 몇 세기죠? 7세기. 도다이사는 8세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국가가 불교를 지나치게 장려하다 보니까 승려들의 자 지위가 자꾸만 높아집니다. 승려들의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 승려들이 건방을 떨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정치에 사사건건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자꾸만 정치에 개입하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배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요? 헤이안으로 옮길 겁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헤이안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 여기 있는 승려들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신들의 템플이 있지 않습니까?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놔두고 먼 거리에 따라갔을 때 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얘들이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불교를 지나치게 장려하다 보니까 승려들의 지위가 높아졌고 이들이 정치에 자꾸만 개입하니까 수도를 옮겨버리자. 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때 헤이안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겼었을 때 세기를 확인하신다면 794년에서 1185년 자, 이때까지 봅시다. 그러면은 8세기 완전 말에서 12세기 말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견당사가 파견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견당사를 하나만 확인할 건데 이 견당사는 630년에서 자, 894년까지 파견될 겁니다. 그러면 헤이안 시대에도 초반에는 파견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견당사가 파견됐고 이들이 자 장안성을 모방한 헤이안고를 건설합니다. 헤이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헤이쪽고 자 그다음에 헤이안고 자 이 두 개가 다 장안성을 모방한 거고 주작대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헤이족고, 헤이안고. 그래서 나라 시대 헤이족고, 헤이안 시대 헤이안고를 건설했고 어쨌든 수도를 헤이안으로 옮겼다. 그랬을 때 헤이시대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견당사가 결국은 자 뭐 됩니까? 견당사가 폐지가 됩니다. 그럼 폐지된 시점이 894년이죠. 그러면 더 이상의 선진 문물이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이상의 선진 문물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를 우리가 국풍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풍문화 이전을 이제 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당풍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시험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으니까 견당사가 폐지됨으로써 더 이상 당나라의 선진 문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만을 발전시켰는데 이를 우리는 국풍문화라고 하자. 지금 폐지된 게 894년, 9세기 완전 말이죠. 그렇다면 국풍문화는 10세기 때부터 발전되었다. 이렇게 갑시다. 10세기에 국풍문화가 발전되었는데 이 국풍문화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가나 문자라는 즉 일본의 고유 문자, 가나 문자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이 가나 문자로 쓰여진 뭐 소설 작품의 겐지 이야기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일본의 관리들의 복장, 이 관복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상징하는 아 저게 일본 사람이구나 라고 상징하는 그런 일본의 공무원들의 복장이 이때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국풍문화 자 이쪽 두 가지 일단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헤이안 시대 자 네 번째 갑시다. 여러분 동아시아에서는 요 10세기 무렵에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10세기의 고려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송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 송나라, 우리나라 고려, 그리고 일본의 헤이안 말기죠. 10세기. 요 무렵에는 농업 기술이 다 같이 발전돼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농업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생산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전보다 좀 더. 그럼 농업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생산량이 늘어났다. 인구 부양력이 좀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 애들이 자 적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사망률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좀 높아진다?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해이안 말기에 자 인구가 자 증가가 되는데 인구가 증가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토지가 부족해진답니다. 토지가 부족해져요. 자,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기 있는 아까 자 다이카 계신 이 다이카 계신이 당나라 유학을 다녔던 유학생들 중심의 자 그런 개혁인데 그 다이카 계신에서 뭘 모방했다고 그랬죠? 균전제를 모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균전제를 다시 가면 균전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구분전이란 토지가 있었고요. 구분전이란 토지가 있었고 자 그다음에 세업전이란 토지가 있었는데 구분전은 자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국가에게 반납해야 되는 토지고 세업전은 자 세습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근데 당나라는요. 당나라는 세업전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안해요. 자 일본은요. 세업전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당나라의 균전제를 따라했었을 때 어떤 것만 따라한다고요? 여기 있는 구분전만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전만 따라하는데 그럼 일본 농민들은 자 중국 농민들은요. 국가한테 100이란 토지를 받으면 그 100이란 토지 중에 80은 구분전으로 받았고 20은 세업전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80이란 이 토지는 이 농민이 죽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농민이 또 토지를 받을 거니까. 근데 20은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세업전은 따라하지 않고 이것만 따라한 겁니다. 구분전만. 그럼 일본 농민들은요. 토지를 받으면 100% 이 토지를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농민들은 자 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자 지급받았던 겁니다. 왜? 반드시 국가에게 다시 뭐 해야 되니까? 반납해야 되니까. 매매할 수 없죠. 국가가 준 땅을 가지고 농사 짓고 농사 지으면서 국가에 세금을 낼 겁니다. 연공이 세금인데 그 연공을 납부하면서 그럼 뭐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죽으면 그걸 반납합니다. 그럼 새로운 농민이 또 토지를 받는 이런 방식이었었어. 그래서 일본의 토지는 농민들은 매매가 금지된 토지입니다. 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받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는 해이안 말기에 왔을 때 저 구분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해이안 말기에 왔었을 때 인구가 증가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 수명이 좀 높아진 거예요. 10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니까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농민한테 토지를 줘야 되는데 이 순환이 막혀버린 겁니다. 순환이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국가가 자 개간을 허용해 준 겁니다. 개간을 장려해 준 겁니다. 자 이때 개간을 할래. 여러분 개간하려면은요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개간을 해서 장원을 널리 확대하는데 그럼 이 장원을 확대했을 때 이 장원 넓은 땅 이걸 확대했을 때 누가 그러면 장원을 확대했냐면 얘들이라는 겁니다. 귀족과 사원과 호족들. 이 호족이란 개념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지방에 좀 잘 사는 경제적인 유력자들. 그걸 우리가 호족이라고 했죠. 아무튼 귀족, 사원, 호족들은 자 머니가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간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들이 이제 개간한 겁니다. 그럼 국가는요. 그래 귀족들아 네가 개간을 해. 개간을 해. 대신 그리고 그 개간한 땅은 말이야. 토지를 받지 못한 농민들 있잖아. 원래 국가인 내가 농민들한테 토지를 줘야 되는데 토지가 부족해. 그러니까 니들이 개간을 해서 그 땅을 자 농민들한테 반드시 좀 빌려줘라. 그리고 농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라. 원래 농민들은 국가한테 토지를 받고 국가한테 세금을 내는 건데 국가가 토지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왜 토지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개간해서 대신 농민한테 빌려주고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렴. 이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귀족과 사원과 호족들이 넓은 장원을 자 이렇게 뭐 하게 된다고요? 확대하게 됩니다. 그럼 넓은 이 장원을 확대했었을 때 여기에서 이 장원은 지금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죠. 국가가 허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자 장원을 계속 넓혀나갑니다. 그러면요 실질적 개간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어떻게 돼요? 남들 걸 뺏는 것도 있나요? 그렇죠. 남들이 개간하는 걸 뺏는 방법도 있네. 그러니까 힘겹게 개간하는 것도 있어. 하지만 남들 걸 뺏는 것도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네. 그래 결국은요 이 장원을 뺏고 빼앗는 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때 내가 남들 걸 뺏으려면 남들보다 힘이 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사들을 고용하는 거죠. 그럼 안 뺏기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무사들을 고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는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그 사무라이들, 이 무사들이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겁니다. 기존에 없었던 일자리가 지금 이 장원을 보호하는 그런 일거리가 늘어난 거죠. 아무튼요. 이 무사들을 자 귀족들이, 사원들이, 호족들이 우리는 귀족만 얘기할게요. 얘들을 고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사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요. 무사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 무사 집단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무사 집단이 형성됐는데 그 무사 집단 중에 가장 큰 무사 집단 두 개가 형성됐어요. 하나는 뭐냐?
다이라라는 사람을 따르는 다이라시 세력. 또 하나는 미나모토노 시 세력을 따르는 미나모토 시 세력. 그러니까 거대한 조폭 집단이 두 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들을 지금 누가 고용했습니까? 얘네들을 귀족들이 고용한 거죠. 사원, 호족, 귀족들이 고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귀족의 파워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무슨 권이 약해집니까? 왕권이 약해지는 겁니다. 맞죠? 천황의 왕권이 약해지죠. 왜? 귀족 파워가 커지면 왕권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왕도 여기 있는 무사들과 손을 잡습니다. 원래 이 무사 집단이 형성되는 배경은 장원이 확대되었을 때 얘들이 이제 무사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거대한 무사 집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귀족들과 결탁되어 있었던 건데 귀족의 파워가 너무나 커지니까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그래서 이 왕이 얘들과 손잡은 겁니다. 누구와? 미나모토노 씨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귀족 편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싸워요. 둘이 싸웠는데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 얘가 승리합니다. 그럼 얘가 승리해. 미나모토 씨. 그래서 얘가 자 누구한테? 천황에게 자 고맙다. 천황에게 자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습니다. 네 덕분에 자 이들을 눌렀다. 즉 귀족을 누른 거죠. 그러니까 천황 입장에서는 얘한테 땡큐. 자 이렇게 얘한테 관직을 줍니다. 그럼 이 미나모토 씨, 미나모토노 씨한테 관직을 줄 건데 그냥 미나모토로 할게요. 미나모토한테 관직을 주는데 그때 미나모토가 가마쿠라라는 동네에다가 막부 정권을 자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요 이름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얘가 천황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냐면 슈군이라는 자 칭호를 받을 겁니다. 다시 갈까요? 자 얘가 일단은 가마쿠라의 자 막부를 수립하고 여기 있는 자 슈군의 칭호를 받을 건데 이 슈군이라는 거는 정의대장군이랍니다. 정의대장군. 이 정의대장군이 뭐냐면 원래부터 있었던 관직이에요. 원래 있었던 관직인데 일본에요. 홋카이도, 헌슈, 시카고, 교슈 그 중에 이 홋카이도 섬하고 혼슈의 북부 이 지역은요. 와우 나중에요. 메이지 정부 그러니까 19세기에 가서 메이지 정부가 여기를 완전하게 점령을 해요. 병합을 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여기에 소수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누족이라든지 이런 소수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소수민족들을 정벌하기 위한 대장 이게 정의대장군입니다. 정벌하자 누구를요? 오랑캐. 이들을 오랑캐라고 표현한 거죠. 이 소수민족들을. 그래서 요 홋카이도 섬과 혼슈 섬의 북부에 있었던 소수민족들을 정벌하기 위한 대장 그게 슈군이에요. 원래. 근데 슈군인데 그 슈군이라는 자 관직을 이제 천황이 준 겁니다. 야 미나모토노 고맙다. 네가 귀족들 세력을 누르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고맙다라고 얘한테 이 칭호를 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요. 이 정의대장군이라는 즉 슈군이라는 칭호가 원래는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의미가 변질돼요. 어떻게 돼요? 무사들의 대빵 이런 식의 의미로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 관직을 받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쇼군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자 결국 뭐 하게 되냐면 막부 정권을 지금 수립하게 돼요. 막부를 수립했을 때 이 막부라는 게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자 그 야전을 하면서 지휘 본부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군사들을 지휘하기 위한 일단 막사 같은 걸 지었는데 그게 이제 막부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가마쿠라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마쿠라의 중심을 두고 자 막부 그들이 이제 거기에 머무는 거죠. 주둔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부 정권은 무신들이 이제 집권하는 시대를 말하는 건데 중심지가 일단은 가마쿠라에 있었다. 그리고 이 막부 정권의 쇼군이 점차 힘이 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이원적 자 정부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원적 정부 뭔 말이냐면 천황이 다스리는 조정이 여전히 있고요. 이 천황으로부터 슈군의 칭호를 받았었던 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력을 더 키워서 자 여기에 있는 슈군을 중심으로 하는 막부 정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 통치 권력이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천황의 입장에서는 쇼군한테 고맙다라고 얘를 자 관직을 나눠주고 우대해 줬더니 얘 세력이 더 커지면서 결국 천황의 힘이 상대적으로 이제 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가마쿠라 막부.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정부가 두 개예요. 천황 중심의 정부. 물론 얘는 힘이 점차 약해질 겁니다. 왜? 얘 파워가 커질 거니까. 됐죠? 그랬을 때 이 쇼군이 하나의 자 막부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관청에 자 뭘 설치하냐면 사무라이 도꼬로. 이 사무라이 도꼬로는 자 전국 무사들을 통솔하기 위한 자 그런 관청이 사무라이 도꼬로고요. 이거 외에 만도꼬로
몬추슈 이런 관청들이 또 만들어져요. 근데 일단은 얘 용어 하나만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지방에도 자 관리들을 파견할 거예요. 지방에 지토를 파견하고요. 지토는 토지를 관리하는 애고, 자 지토는 토지 관리. 자 그다음에 슈고는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인데 지토와 슈고를 자 뭐 한다고요? 지방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지토와 슈고를 지방에 파견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학교로 친다라면 학교 안에 정권이 두 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 티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정권, 그 다음에 교감 티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정권. 이게 두 개의 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교장 티처는 점차 약해지고 교감 티처가 세력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학교 안에서 자 두 개의 정권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적 정부 구조가 있었다는 거, 이 정도 확인하시고, 자 막부 정권이 계속 파워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얘가 지토와 슈고를 지금 파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오셔서 해안 말기에 인구가 증가되어서 개간이 확대되었다, 장원이 확대되었다. 그러면 이 장원이 확대됐었을 때요, 일본의 농민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의 농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장원한테 땅을 받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한테 땅을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원 아니면 공령인 거죠. 장원, 공령제. 자, 뭔 말이냐? 국가가 구분전이라는 걸 계속 지급하고 있었죠. 그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이거를 뭐라 하느냐? 국아령이라고 합니다. 국가아문, 아문이 뭐야? 관청입니다. 국가아문에서 가지고 있는 영토, 국아령. 국아령은 다른 말로 공공기관, 국가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영토다, 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아령, 공령이라는 걸 가지고 사유재산을 자 부정하면서 자 이 정부가 모든 토지를 가지고 있고 농민들한테 계속 나눠줬던 겁니다. 그게 공령입니다. 공령. 그러면서 세금 걷었던 거죠. 근데 공령이 부족해요. 왜? 인구가 증가돼서. 그래서 개인들에게 개간을 허용했죠. 그래서 장원을 귀족, 사원, 호족들이 넓혔잖아요. 조건은 뭐였었습니까? 그 땅을 농민한테 좀 빌려줘라 이거였었죠. 그러면 지금 일본의 농민들은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장원으로부터 토지를 받는 농민이 있고 공령,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는 농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랬을 때 장원으로부터 토지를 받은 이 농민들은 묘슈, 이 묘슈라는 애가 있는데 이 묘슈는 장원의 귀족들이 농민들 중에 유력 농민층, 그러니까 유력 농민층이라 한다면 농촌에서 농부지만 조금 글 좀 읽을 줄 알고 힘 좀 있는 그런 유력 농민층들을 자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 묘슈야, 자 네가 세금 좀 걷어. 자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공. 그 연공을 징수할 때 묘슈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국가도 이게 더 괜찮네.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것보다 묘슈를 이용해서 자 세금을 이렇게 걷는 게 더 편하네. 그래서 장원공령제에서는 묘슈라고 하는 자들이 즉 농민 중에 약간 힘 있는 유력 농민층 그들이 장원과 공령의 어떤 농민들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다면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 마름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이제 묘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묘슈라는 단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10에서 13세기 초까지 무슨 공령제? 장원공령제. 자, 이해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이카 개신에서 일본은 농민들에게 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지급했다. 즉 구분전만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지급했었을 때 해이안 말기로 가니까 토지가 부족해집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래서 정부가 귀족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개간을 허용해 줍니다. 대신 조건은 귀족들이 개간을 했을 때 그 땅은 농민한테 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 이때 귀족들이 개간한 장원을 이렇게 빌려서 쓰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연공인데 그 연공을 묘슈라는 애들한테 냅니다. 즉 여기 있는 장원의 귀족들은 농민들에게 직접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묘슈라는 애를 통해서 세금을 거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원의 모습을 자 국가도 이제 어떻게 돼요? 어머나 묘슈로 하는 게 편하네? 라고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원 공령제에서는 묘슈라는 애들이 등장을 해. 여기까지. 그런데 자 여기에 가마쿠라 막부가 지방에 자 뭘 파견했습니까? 가마쿠라 막부가 지방에 여기에 있는 지토를 파견했죠. 슈고를 파견했죠. 그럼 이 지토가 지방에 파견되어서 여기에 있는 묘슈의 역할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토와 슈고가 파견되어서 자 누구 역할을 뺏어버린다고요? 묘슈의 역할을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원공령제의 시스템은 묘슈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묘슈의 역할을 누가 뺏었다고요? 지토가 뺐죠.
지토가 뺏어버리니까 결국은 자, 이 장원 공명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란 정권이 자 12세기 말이죠. 그럼 12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니까 12세기 말부터 서서히 지토, 슈고를 파견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점차 몇 슈는 소멸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몇 세기 초가 되면 그렇지. 바로 13세기 초가 되면 여기 있는 장원 공명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원 공명제는 10에서 몇 세기라 13세기 초까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묘슈가 하던 역할을 자 누가 뺏었고요? 지토와 슈고가 뺏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토와 슈고가 지방에 파견된 일종의 지방관리입니다. 지방관리. 그래서 지방관리로 가서 세금 걷고 치안 유지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네들이 점차 아예 자기가 파견된 동네에서 세금을 걷고 자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삽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영주가 돼버립니다. 영토의 주인. 그래서 얘네들 중에 일부가 뭐가 된다고요? 영주. 그 영주를 뭐라고 한다? 다이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뭐로 성장한다고요? 다이묘로 성장합니다. 요거는 무로마치 막부 때.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 때는 자 영주로 많이 성장하지 못했고요. 얘들이 영주로 다이묘로 성장한 거는 자 무로마치 막부 때입니다. 와 지금 용어가 처음 하는 친구들 엄청나게 지금 여기 용어들이 혼동이 될 건데 이 용어를 여러분들 처음에 자 똑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을 합니다. 쌤이 다시 용어를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쇼군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맞죠? 쇼군. 그럼 쇼군이란 단어는 정의대장군, 원래 관직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사들의 총대빵이다라는 용어로 변질됩니다. 맞죠? 그래서 무사들의 대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쇼군하고 주종관계를 체결했었던 아까 무사 집단을 형성했었잖아요. 그 무사 집단을 형성했었을 때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나도 당신의 부하입니다. 라는 식으로 주종관계를 체결하는데 이때 이 쇼군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주종관계를 체결한 아이들을 뭐라 부르냐? 고케닌이라고 부릅니다. 고케닌. 그러면 고케닌 밑에 자 얘들끼리도 또 주종관계 체결할 수 있나요? 예, 얘들끼리도 주종관계 체결할 수 있죠. 그럼 얘들은 뭐라 부르냐면 캐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들 밑에 있는 또 무사들이 서로가 주종관계 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얘들 또 뭐라 본다고요? 캐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밑에는 자 계속 캐닌입니다. 그러니까 캐닌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신이라는 뜻입니다. 가신, 신하들이라는 뜻입니다. 신하. 그러면 자 고캐닌 밑에 자 캐닌인데 얘만 고자를 붙여준 겁니다. 왜? 누구와 직접 주종관계를 체결한 거니까 쇼군과 직접 주종관계를 체결했으니까 얘를 좀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쇼군 그 다음에 고캐닌 캐닌 여기까지 용어 됐죠? 그러면 이 고캐닌이나 캐닌 중에 일부를 야야야야야 네가 요번에는 저기 강남으로 갔다 와. 강남에 가서 세금 걷어오란 말이야. 야 요번엔 너는 송파에 갔다 와. 송파에 가가지고 치안 유지를 하고 와. 그러니까 이 쇼군이 얘네 중에 일부를 즉 고캐닌이나 캐닌 얘네 중에 일부를 뭐로 임명하는 거냐면 지토라든지 슈고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토라든지 슈고라는 관직을 다시 주어서 얘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중에 지토가 지방에 왔을 때 뭘 한다는 겁니까? 세금 걷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연공을 징수하죠. 그런데 지방에서는 원래 장원공영제에서 누가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까? 묘슈가 걷고 있었죠. 그 묘슈의 역할을 얘들이 뭐 한 겁니까? 뺏은 거죠. 그러니까 묘슈는 뭡니까 여러분들? 유력 농민층. 자, 얘는 무슨 공룡제에서 나오는? 장원 공룡제에서 나오는 유력 농민층이 바로 묘슈였었던 겁니다. 됐죠?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여기 있는 지토와 슈고 얘네들이 파견되어서 세금 걷고 올라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통치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영토의 주인이 됩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다이묘라고 표현하죠. 다이묘. 됐나요? 자, 용어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는 쇼군이라는 용어는 일단은 뭔지 알겠죠? 이제 무사들의 대빵. 그럼 그 쇼군과 주종관계를 체결한 아이들을 고캐닌. 그 밑에 있는 아이들 간의 주종관계는 캐닌. 그러면 쇼군이 고캐닌이나 캐닌들을 자, 지방에 파견합니다. 지토와 슈고라는 관직을 줘서 파견하죠. 그래서 지토와 슈고가 파견됐을 때 얘들이 나중에 무로마치마쿠 때 가게 되면 아예 뭐로 성장한다? 영주, 즉 다이묘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지토가 자 누구 역할을 뺏었다? 묘슈의 역할을 뺏었다. 그럼 묘슈의 역할을 뺏었기 때문에 무슨 공룡제는 무너진다? 장원 공룡제는 무너진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면 자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게시판에 질문 남기십시오. 그리고 또 게시판에 글로 이해가 안 되면 쌤한테 요청하십시오. 쌤이 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됐죠? 영상을 쌤이 겸이TV 막 이런 거 유튜브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갑시다. 이 가마쿠라 막부는요. 가마쿠라 막부는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여원 연합군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럼 여원 연합군. 자, 우리가 원나라 기억나시나요? 여몽이라 하지 말고 여원이라 하자. 그래서 여원 연합군의 침략을 받습니다. 두 번의 침략을 받았죠. 1274년, 자, 1281년. 이때는 여원 연합군만 들어왔고 이때는 누구 들어왔습니까? 중국 남송. 남송이 망해서 그 남송 군대가 함께 동원됐죠. 아무튼요. 이 여원 연합군의 침략은 이들이 막아낸 겁니까? 막아냈습니다. 물론 태풍 때문에 자, 얘들이 실패한 거지만 얘들이 막아낸 건 맞죠.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어쨌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걸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전쟁 비용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뭐 된다고요? 쇠퇴가 됩니다. 자, 이때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될 때 천황 중심의 막부 타도 운동이 벌어질 건데 이 천황은 지금 신난 겁니다. 왜요? 자, 보세요. 가마쿠라 막부 때는 정부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이원적 정부죠. 천황이 가지고 있는 정부는 힘이 약해지고 있었고 쇼군의 정부가 즉 막부 정권이 계속 힘이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막부 정권이 뭐 됐어요? 지금 쇠퇴가 됐죠. 무슨 연합군의 침략으로? 여원 연합군의 침략으로. 그러니까 천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자, 뭐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중심이 되어서 자, 어떻게 돼요? 막부를 타도하자 이럽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도왔냐면 바로 하급 무사들이 돕습니다. 이 하급 무사가 누구냐면 아시카가 자, 다카우치인데 그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여기 있는 천황을 돕습니다. 왜 그랬냐면 좀 전에 아까 피라미드의 계층 구조를 본다면 여기 있는 이 쇼군이라는 자들이 자, 이렇게 하급 무사들 밑에 있는 아이들 얘들이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열심히 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이 열심히 싸워서 어쨌든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으면 얘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그래 고생했다. 자, 내가 여기 한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자, 사우나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해장국도 먹고 자, 며칠간 푹 쉬어. 이걸로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돼요? 격려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또 전쟁 비용 많이 썼지 않습니까? 지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했다라고 도닥도닥거리고 나름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들 나한테 원래 충성을 맹세했잖아. 근데 뭘 나한테 보상을 바래? 라고 하면서 이들을 챙겨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급무사들이 삐진 겁니다. 그래 결국은 천황 중심의 막부 타도 운동에서 하급무사들이 여기에 착 달라붙은 거죠. 그래 결국은 자, 가마쿠라 막부를 자, 뭐 한다고요? 타도합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가 되죠. 성공한 겁니다. 자, 이때 자, 이제 무로마치 막부로 갈 건데 자, 막부가 붕괴된 거는 1333년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1333년도에 막부가 딱 붕괴됐는데 이들은요, 동상이몽이었었던 겁니다. 얘와 얘는 타도의 대상은 같았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얘는 뭐라고요? 천황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 왜? 천황 힘이 계속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황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 이거였었고 얘는요, 내가 쇼군 돼야지.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내가 쇼군 돼야지. 그래서 이 천황이 천황 중심의 통치 체제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각종 개혁 정치를 막 합니다. 각종 개혁 정치를 했더니 자,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를 잘라버립니다. 얘를 잘라버리고 자, 얘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천황, 뉴 천황을 옹립합니다. 뉴 천황을 옹립하니까 자, 얘가 쫓겨 내려가서 새롭게 정부를 하나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두 명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천황이. 이해돼요? 그래서 일본의 남북조라는 시대가 자, 지금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황은 무로마치의 중심지를 둔 자, 누가 있었냐면 자, 아시카가 다카우치. 이 아시카가 다카우치에 의해서 옹립된 천황인 거죠. 얘는 오리지널 천황이고요. 그래서 천황이 지금 두 명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조 시대? 남북조 시대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자, 뭐를 수립하고 막부를 수립하고 이 수립과 동시에 자, 무슨 조의 혼란이 이어진다? 남북조의 혼란이 60여 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1336년 자, 막부 수립과 동시입니다. 막부 수립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면 1392년까지 갑니다. 이때 우리 앞에 강에서 제가 설명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남북조 시대의 혼란 때문에 천황이 두 명이고 일본 내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해안가에 왜구들이 들끓었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명나라를 누락질했고 고려를 누락질했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신흥부인 세력, 명나라에서는 해금령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남북조의 혼란을 누가 수습하느냐? 3대 쇼군. 자, 아시카가 요시미츠. 이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여러분들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그 다음에 여기는 아시카가 다카우치. 그리고 아시카가 요시미츠. 이 이름은 체크하셔야 돼요.
세계사에서는 이 이름을 묻지 않는데 동사에서는 이름을 묻기 때문에 체크하십시오. 아무튼요. 그럼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수습을 했고 얘가 뭐 했습니까? 명나라한테 명나라님 고생하셨죠? 왜구들이 거기를 막 털러다녔다면서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미안해요. 라고 이제 선물을 보냈죠. 조공을 했죠? 그랬더니 영락제가 뭐라고 합니까? 야, 똑바로 해라. 라고 얘를 책봉을 하죠. 그래서 명나라 영락제로부터 얘가 일본 국왕으로, 뭐 국왕이 된 건 아니에요. 쇼군입니다. 여전히. 상징적 국왕인 거예요. 국왕으로 책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저 명나라님 계속 무역해도 되나요?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허가증을 가지고 와라. 감암무역을 합니다. 자, 누구한테요? 명나라와 감암무역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명나라가 무로마치마프가 쭉 이렇게 발전되다가 다섯 번째 가니까 다섯 번째 온인의 난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온인의 난은 1467년 이때 벌어지는데 1467년 온인의 난 이게 뭐냐면 쇼군의 자리 싸움입니다. 내가 쇼군이 돼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15세기 전반, 중반까지는 나름대로 정치 권력이 안정적이었었는데 16세기 후반쯤에서 온인의 난이라는 게 벌어지고 이것은 몇 년 만에 진압되냐면 10년 만에 진압이 됩니다. 10년 만에 진압이 됐지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대혼란이 옵니다. 자,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면 전국시대의 혼란이 자, 이때 온인의 난을 기점으로 시작이 돼요. 얘는 10년 만에 진압이 됐지만 전국시대, 이거를 센고쿠 시대라고 합니다. 센고쿠 시대. 공간이 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섯 번째 가면은 이 센코쿠 시대라는 게 무로마치입니다. 자, 무로마치에서 센코쿠 시대라는 게 전국 시대인데 센코쿠 시대 1467년부터 자, 1590년까지입니다. 1590년까지.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자, 누가 통일할 거냐면 여기 있는 도요토미 자, 히데요시가 자, 통일을 할 겁니다. 자, 도히라고 쓸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통일을 했네요. 네, 했습니다. 제가요, 연도를 가지고 다시 하나 정리를 드리니까 요거를 흐름 잡아보십시오. 1333년에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1336년에 무로마치 막부가 들어섰죠. 자, 무로마치 막부가 자, 들어서자마자 남북조의 혼란이 60년간 이어졌죠. 그래서 1392년도에 자, 남북조의 혼란은 수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쭉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발전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쯤에 쓸까요? 요쯤에 1467년에 온인의 난이 벌어집니다. 맞죠? 그럼 온인의 난이 벌어졌고 이 온인의 난으로 인해서 전국시대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럼 전국시대의 혼란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전국시대의 혼란의 막바지에 뭐가 있었냐면 1575년 나가시노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나가시노 전투. 이 나가시나 전투는 오다 노부나가. 자, 오다 노부나가가 승리했었던 전투인데 조총 부대를 앞세우고 승리합니다. 그럼 조총은 언제 들어왔냐면 자, 여기에 색깔 또 달릴까요? 조총은 1543년 자, 요 무렵에 조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몇 세기에 조총이 들어온 겁니까? 16세기에 포르투갈을 통해서 조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조총 부대를 앞세우고 오다 노부나가가 자, 통일의 기틀을 만듭니다. 그런데 실질적 통일은 오다 노부나가와 주종 관계에 있었던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 도히라고 쓸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 통일을 한 거죠. 그러면 무로마치 막부는요. 자, 무로마치 막부는 1573년도. 자, 약간 끝날게요. 1575년이죠. 1573년도 요때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14세기에서 즉 1336년 14세기에서 1573년 16세기 말까지인데 그 무로마치 막부가 이렇게 발전하는 중에 무슨 시대와 겹친 겁니까? 전국시대라는 거와 이렇게 겹친 거죠. 그러니까 전국시대가 겹쳐있는 이 시점에서는 무로마치 막부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무사들이 난립한 시대이기 때문에. 됐죠?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렇게 겹친다는 거. 그리고 조총이 두는 게 16세기라는 거.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의 승리를 이끌면서 통일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거. 실질적인 통일은 누가 했다는 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체를 통일한 다음에 통일 정책을 펼칠 건데요. 그 통일 정책은 좀 이따 볼게요. 통일 정책을 펼치고 얘가 뭐 했냐면 과도한 군사력을 밖으로 배출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무사들이 난립한 전국시대로 인해서 사무라이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과도해진 군사력을 밖으로 배출시켜서 땅을 뺏으면 좋고 못 뺏으면 어차피 싸우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진 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럼 임진 전쟁이 자 1592년이고 임진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일본 내에서는 임진 전쟁이 마무리되고 일본 내에서는 뭐가 벌어지냐면 1600년에 자 1600년에 세키 가하라 전투라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럼 이 세키 가하라 전투는 이 임진왜란을 주도했었던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 리입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 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이 싸웠던 게 세키 가하라 전투입니다. 이 세키 가하라 전투 가하라 전투 이 전투에서 결국은 누가 승리한 거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미안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면서 1603년도에 새롭게 여기에서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된 게 이쪽이잖아요. 17세기잖아요. 17세기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에도 막부가 수립되기 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무로마치 막부가 1573년에 망했잖아요. 그럼 무로마치 막부가 망했고 요 구간 쌤이 이야기하는 요 구간 여기는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쇼군이 없는 겁니다. 왜? 막부가 없으니까. 여기 막부 정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이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았던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았던 이 시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오다 노부나가의 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즈치. 자, 그 다음에 얘의 중심지는 모모야마. 그래서 이 시대를 아즈치점 모모야마 시대라고 표현해요. 자, 아즈치점 모모야마 시대.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황으로부터 태압이라는 관직을 가져요. 태압. 이 태압이라는 게 뭐냐면 태압이라는 거는 하나의 관직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천황이 너무나 어렸을 때 그 어린 천황을 위해서 대신 통치해주는 사람 이게 태압입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슈군이 아니라 태압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어쨌든 권력을 잡았고 자 지금 통일을 한 이후에 자 임진 전쟁을 주도했었다. 그래서 아즈치점 모모야마 시대라는 시대가 있다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다시 돌아볼까요? 마무리해드릴게요. 1336년도에 무로마치 막부가 만들어졌다. 1392년까지 남북주의 혼란이 있었다. 쭉 발전되다가 자 여기 있는 15세기 후반에 5년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얘는 10년 만에 진압이 됐지만 1477년 10년 만에 진압이 됐지만 이걸 기점으로 전국시대. 그럼 전국시대가 1590년까지 갈 건데 그 1590년까지 가는 중에 1573년도에 무로마치 막부는 망한다. 무로마치 막부가 망했고 그 뒤에 2년 뒤 나가시노 전투. 이 전투에서 통일의 기틀을 만들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완전한 통일. 임진왜란. 세키 가하라 전투. 새롭게 에도 막부. 자, 흐름 잡혔으면 좋겠고요. 통일을 했습니다. 그럼 통일을 했었을 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번호가 몇 번인가요? 7번인가요? 자, 통일을 했었을 때 통일 정책. 자, 첫 번째 병농 분리를 시킵니다. 병농 분리. 자, 농민들은 이제 농민들아 그 무기 위험한 거야. 내려놔. 자, 내려놔. 병농 분리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신분 이동을 금지시켜요. 자, 신분 이동을 금지시켰고요. 거주 공간도 분리합니다. 거주 공간도 분리했고요. 그 다음에 자 무슨 몰수령 내리냐면 무기 몰수령을 내립니다. 자, 무기 몰수령을 내렸다. 네 번째, 물론 무기 몰수령에서 이제 농민들 걸 이제 몰수하는 겁니다. 무기 몰수령. 그리고 검지를 하는데요. 태압 검지라고 이제 표현돼서 나올 겁니다. 태압 검지했다. 선생님 검지가 뭔데요? 검지는요. 땅 지자, 땅을 뭐 한다? 검사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지를 측량했다. 토지, 밭전자. 그래서 두음법칙. 무슨 사업? 양전사업이라고 우리나라는 표현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토지 조사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검지라고 표현했어요. 자, 토지를 자 조사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검지. 그럼 토지 조사가 검지인데 태압 검지. 왜 태압인지 알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까 태압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왕이 무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요. 그럼 태압 검지를 실시했고 이걸로 토지를 조사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간다라면 자 도량형 이런 것도 통일합니다. 자, 근데 뭐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여기서 과도해진 군사력을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거를 한다는 거죠. 무슨 왜란? 임진왜란, 임진전쟁을 주도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병농분리, 자, 그 다음에 무기몰수령, 태압검지, 자, 요 정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는데
여기 보면 신분 이동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리고 거주 공간을 분리시켰다 했을 때 이 거주 공간 요걸 볼 건데 이게 이 영주가요. 영주가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나요? 다이묘라 부르죠. 영주를 우리가 다이묘라고 하는데 이 다이묘가 무로마치 막부 때부터 이제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지토와 슈구라는 관직으로 지방이 파견됐었던 건데 걔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완전하게 영주, 즉 다이묘로 성장했잖아요. 그럼 다이묘가 다스리는 이 땅, 다이묘가 다스리는 이 땅을 우리가 영지라고 합시다. 영지. 됐죠? 영지. 그럼 이 영지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다이묘가 사는 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다이묘가 사는 성이 있고 그럼 이 다이묘를 섬기는 주종관계에 있었던 캐닌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사는 여기에 또 집이 있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지배층들, 즉 다이묘와 다이묘의 무사들이 함께 거주하는 여기 지배층이 거주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상공업자들이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는 상공업자. 자, 그들을 뭐라 표현하면 쪼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는 지배층인 자, 무사들과 그다음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쪼닌들이 살고 있습니다. 쪼닌. 이 쪼닌은 그러니까 에도막부 때 그러니까 왜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이어서 등장한 막부는 에도막부이기 때문에 이때 거주 공간을 분리해 놓은 것이 에도막부 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막부 때는 이 도시 안에는 지배층들, 즉 무사들과 여기 있는 쪼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쪼닌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도시에 살고 있는 상공업자. 와우, 서양사로 얘기하면은요. 부르크가 도시잖아요. 서양사에서. 서양사에서 이야기하는 자, 부르크에 살고 있는 상공업자들, 부르주아. 그 부르주아와 같은 개념이 바로 쪼닌입니다. 됐죠? 쪼닌. 그러면 농민들은요. 농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는데요? 이 농민들은 여기에 거주하는 겁니다. 됐죠? 농민들은 여기에 거주해요. 그럼 이거를 뭐라 불렀네요? 자, 이거를 뭐라 부를 거냐면 장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지배층들은 자,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도시. 이 도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조카마치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지배층들은 즉 누구죠? 무사들입니다. 그리고 쪼닌들과 함께 지배층들은 쪼닌들과 함께 어디에 거주했다? 도시에 거주했다. 그 도시를 뭐라 불렀다? 조카마치. 그럼 하나의 영지마다 영지마다 전부 다 하나씩 무슨 마치가 다 있는 거예요? 조카마치가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도시입니다. 조카마치가. 자, 여기에는 지배층과 쪼닌이 살고 있다. 그럼 농민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바로 장원에 살고 있다. 이때 장원에는 자, 농민이 거주했는데 기출문제에 이런 선지가 나옵니다. 에도막부 때 농민들은 지배층, 무사들과 함께 장원에 거주하였다. 틀리나요? 틀리죠. 지배층들, 무사들은 장원에 거주한 게 아니죠. 어디에 거주한 겁니까? 조카마치에 거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장원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사에서의 장원, 아까 장원공영제에서의 장원, 그러니까 장원공영제에서의 장원과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장원공영제의 장원은 그냥 넓은 땅 이런 뜻이에요. 넓은 땅 이런 뜻인데 여기 있는 에도막부 때의 장원은 농민들만 거주하는 공간을 장원이라 불러요. 그래서 장원공영제의 장원과 에도막부 때에서 말하는 이 장원은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땅 영지는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진 거냐면 농민들이 거주하는 장원과 지배층들과 상공업자들이 거주하는 조카마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영지가 구성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장원이 개념이 장원공영제라든지 이 개념에서의 장원과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임진전쟁은 이제 뒤에 하나의 또 테마로 나오기 때문에 임진전쟁 관련된 내용은 자 그쪽에서 연결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 이야기한 거는 일본의 나라시대, 헤이아시대, 자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여기서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거 정확하게 용어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꼬입니다. 됐죠? 자, 94쪽 갑니다. 94쪽에 가셔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로 바로 들어가면 첫 번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밑 찍으시고요. 관청에 가니까 중앙관청에 사무라이 도코로 하나만 밑 찍으시고요. 지방에는 지토와 슈구를 파견했다 밑 찍으시고요. 자, 슈군의 개념이 뭔지 읽어보십시오. 자, 붕괴 과정은 무슨 연합군의 침략으로? 여원연합군의 침략으로 쇠퇴되다가 천황 중심의 막부 타동에서 자, 결국 붕괴가 됩니다. 붕괴되고 자, 곧바로 이제 무슨 마치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가 들어서는데 무로마치 막부가 들어서자마자 남북조의 대립이 있었죠.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핵심 체크 쪽에 거기에 남북조의 대립이라는 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별표하시고 읽어보십시오. 남북조의 대립은 자, 결국은 3대 쇼군이었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통일을 했는데 가만무역으로 자, 중국과 명나라와 사이좋게 지냈죠. 그랬다가 5세기 후반에
온인의 난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오른쪽 페이지 온인의 난을 계기로 해서 전국시대 시작 그 다음에 디귿번에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로 전투에서 통일의 기틀을 만들었다. 하지만 얘가 죽고 실질적 통일은 주중관계에 있었던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거죠. 통일정책 발표하십시오. 통일정책. 그 다음에 밑에 임진전쟁은 우리 다음 강에서 볼 거고 임진전쟁에 디귿번 미치시면 됩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일본 내부에서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 내전이 바로 세키 가하라 전투죠. 그거에 의해서 에도막부가 성립된 거고요. 옆쪽에 95쪽의 날개 핵심 체크에 무기 몰수령이 있을 겁니다. 별표하시면 되고요. 탕후드라 5번 시간 될 때 읽어보십시오. 탕후드라 6번 기출입니다. 별표. 온인의 난 별표하시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탕후드라 7번 밑에 도표가 있을 겁니다. 그림이 있죠. 도식. 거기에서 관청 이름 찾으십시오. 지토 됐죠? 슈고 자 그다음에 사무라이 도쿠로 거기 세 개만 현관 배치를 하십시오. 이게 가마쿠라 막부 정권입니다. 천황의 정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권을 쥐고 있죠. 탕후드라 8번 별표하는데요. 탕후드라 8번에서는 각 막부 정권의 특징들을 압축해놨거든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있는지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은요. 탕후드라 9번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읽어보시고요. 탕후드라 10번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의 무신 정권입니다. 그래서 1170년에 무신 정변이 발발되어서 1270년까지 무신 정권이 발전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사에서도 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일단은 생략하고요. 뒤로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100페이지 가게 되면은 뭐가 보입니까? 여기 있는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거를 제가 앞에 강에서 정리를 같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밑에 가면은 조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임진전쟁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제목이 이겁니다.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그럼 17세기 전에 있었던 전쟁은 임진전쟁. 후에 있었던 거는 정묘전쟁과 병자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질서가 또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에도막부, 우리는 조선 후기로 발전될 거고 중국은 청이라는 나라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러한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을 보고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또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